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개인 파산 사건의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인데요. 물론 관련된 모든 신상 정보나 사건 번호는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담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아, 파산 관제인이요? 네, 그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또 빚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왜 파산까지 이르게 됐는지 이런 경위를 아주 상세하게 조사하죠.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파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또 중요한 게 이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 즉 면책에 대한 의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배경과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사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파산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헤쳐보죠. 우선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채무자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보고서를 보면 60대 여성분이세요. 1993년에 이혼하신 후에 두 따님을 홀로 키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두 분을? 네, 그래서 뭐 의료 판매원도 하시고 식당 종업원으로도 일하시고 꽤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더라고요. 파산 신청 직전에는 토스트 가게를 직접 운영하셨고요. 정말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 같은데 어쩌다가 파산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보고서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1년경부터 재정 상황이 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보고서상으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지인의 어떤 기망행위, 그러니까 속임수에 넘어가서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아, 투자 사기였군요. 네, 액수가 7천만 원 정도인데 그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나면서 투자금 전액을 손실하게 되신 거죠.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와, 7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었군요. 혹시 그 외에 다른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물론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그 투자 손실 외에도 생활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또 기존에 있던 대출금의 이자 상환 압박도 동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 여러 가지가 겹쳤군요. 네, 그렇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2023년 3월경에는 생계수단이었던 그 토스트 가게 운영마저도 그만두게 되신 상황입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럼 현재 이분의 채무는 총 얼마이고 또 혹시 남아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보고서 기준으로 총 채무액은 약 7,080만 원 정도입니다. 채권자는 신한카드를 포함해서 총 7곳으로 나와 있고요. 3만 원, 네. 네, 이 채무 내역을 보면 주로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긴 빚, 그리고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낸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투자 사기 피해 금액,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산은요? 반면에 현재 이 채무자분 명의로 된 재산은 딱 두 가지인데요. 보험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약 98만 원 정도,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1,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아, 그런데 그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은 원래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 아닌가요?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는 걸로 아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재산, 이걸 이제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상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소득은 좀 있으신가요? 소득도 보고서에는 월 34만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서요. 이걸로는 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파산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급하게 처분했다거나 어디 숨겨놓은 정황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조사가 이루어졌겠죠? 당연히 조사했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그 부분을 아주 면밀히 보는데요. 지난 5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다 확인하고요. 또 이혼한 전 배우자나 어머님은 1989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따님들 명의의 재산까지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을 일부러 숨겼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철저하게 조사를 했네요. 그럼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산 관제인은 법원에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네,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환가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환가 대상 재산이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압류금지 재산만으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아, 절차 비용도 안 나오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법률 규정, 이게 아마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일 텐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 파산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니 절차를 여기서 종료하자, 즉 파산 폐지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했습니다. 파산 절차가 그냥 종료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쌓여있던 그 7천만 원 넘는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남는 건가요? 아,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파산 폐지 의견과 함께 동시에 이 채무자에게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고의로 숨겼다거나 법원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부정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채무 전액을 면제해 주는 것, 즉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려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죠. 아,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를 동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는 채권자들 역시 이 면책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법원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게 우리 파산 및 면책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죠. 자, 그럼 오늘 이 보고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 사례는 물론 한 개인의 어떤 불운한 투자 실패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좀 더 넓게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왜 중요한지, 또 이런 파산 및 면책 제도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개인에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법적, 사회적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한 개인의 파산 보고서, 물론 익명 처리된 자료였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재정적 파탄에 이르는 과정과 법적 구제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투자 사기라는 안타까운 사건에서 시작된 어려움이 결국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이어졌지만 우리 법제도는 파산 절차 폐지와 면책 허가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이런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든지 혹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